국민청원 있잖아요, 청와대. 네, 네. 근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있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보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현 법 제도로는 수용이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대통령이라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 지금 현 정부나 우리들이 보기에 불편한 청원들도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물고 뜯는 거. 요게 일종의 그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이 되는데 이걸 막지 말아야 된다고 똑같은 어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나가셨던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이 이게 정책적인 게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 가면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한 상황, 정서를 다친 상황에서도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좀 이게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선돼 있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예전에 신문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 신문고가 나중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설치한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저는 뭐, 모든 걸 다 청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뭐 청와대나 정부가 작동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다 실현되진 못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를 아는 게 대통령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더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었고요. 방송 영역의 표현의 자유는 뭐 저는 엄청 위축되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가면 갈수록. 지금대로만 가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이 한 5년 쭉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한결같은 분이라 예,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리더는 네. 막 그 감정의 기복이 커 보이면 불안해하거든요. 네.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네. 밖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좀 듬직한 느낌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 대표였을 때 그때 기초의원 이제 공천 하냐 마냐, 정당 공천 하냐 마냐 이 문제로 막 갈등이 있을 때 아하, 맞아. 우리 당이 되게 시끄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뭐 당원 투표도 한다 그러고 막 그랬을 때 안철수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를 제가 찾아가서 제가 정치는 오래 안 했지만 지도자는 고민을 지지자와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긴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이해를 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흔들리면 진짜 지지자나 당원들은 더 불안하고 방향을 못 잡으니 그냥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찾아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 믿을 만한 지도자와 지도자 아닌 정치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저의. 그러니까 긴 고민은 혼자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조언을 구하더라도 그 고민의 과정을 노출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갈수록 더 잘하실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한 것은 그 고민을 노출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흔든 거죠. 마음속에 들어와서 흔든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애잔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강렬한 그 뭐랄까요? 뭐 애착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께 있었죠.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는 그게 공격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청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조두순 출석 반대 이런 건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거니까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나와서 답변하겠다 이런 거고. 네. 이런 소통들이 주는 내용보다는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태도가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녹이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JTBC가 계속 특정 보도하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계속 뭔가를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데 그중에 네.
다스 해외 법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상 웬만한 코어들은 다 해외로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실소유주가 이시영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스 해외 법인의 실소유주가 이시영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명박이 이시영의 아버지, 다스 해외 법인의 실소유주인 이시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다스의 회장님이시고요. 네. 이시영은 이제 이재용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음.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떤 회사를 사들이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들이는데 왜 사들이냐면 그 회사가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엄청 나빠져요. 일부러라는 의혹이 있어요. 저 분식회계 네. 의혹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헐값을 사들여가지고 결국은 이시영 체제의 왕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각종 동원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스가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때를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시영, 그러니까 이명박 거임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은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부모잖아요, 제가. 부모고 돈이 많은 부모라고 잠깐 제가 빙의를 해본 거죠. 빙의를 해보니 이 과정은 다스를 껍데기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예. 아, 그래서 그거를. 다스가 있고 다스에 이제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스의 힘을 빼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다스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저 다스가 가진 것만 전부 다 어딘가로 옮기고 다스는 그냥 그 껍데기로 남겨놓는 거. 그런 상황이 전략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 그리고 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어.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같아요. 예, 그 과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네. 이 회장님이 결국에는 이걸 무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전무한테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결국에는 상속세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회장 아니 그러니까 네, 이 회장님 법적 소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소유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4대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네. 원래 4대강의 목적은 항구를 만드는 거였다고 해요. 대운하. 그러니까 그 대운하를 네. 원래 하려면 더 큰 사업인데 그게 네. 이제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네. 항구를 만들 요소의 지점을 땅을 다 사놓고 네. 차명으로 사놓고 네. 이명박 씨가 거기다가 이렇게 압류를 걸어놔요. 네. 그 주인은 딴 사람인데 압류를 다 걸어놔요. 네. 팔지 못하게.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꾸려가는 사람. 실제로 그 몇몇 땅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명박 명의의 땅은 그 어디 저 시골에 있는 5만 평인가요? 50만 평인가요? 그래갖고 그거 결국은 김재정 씨가 대리로 산 땅 하나 있어요. 그 이명박으로 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 거기 주변이 개발되고 뭐 개발돼서 엄청 그 땅 소유주가 돈 폭리를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진짜 돈에 관한 한 거의 귀재인 거죠. 사욕을 취하는 거에서는 귀재인 거죠. 거기에 저는 법률 자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더 궁금해요. 그 대표적인 게 김경수? 김경수 맞죠? 총영사 김경수. 그런 김재수. 네. 재수없게 김재수. 어쩐지 처음 들어본 이름이 이렇게. 김재수. 아이 경수없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 특히 JTBC 쪽 분석은 협력 회사들을 통해서 경영권을 우회로 인수하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돈 안 들이고 자식에게 그 재산 물려주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방식을 이분은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식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일단은 대통령 선거 나오기 위해서 네. 재산이 많은 것도 많은 거였지만 그것도 사회 환원한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유주상의 재산들은 사실상 다 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이 회장님이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인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재산이 많을 걸로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재산을 추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주진우 아니에요. 한 12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12조, 근데 그 정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가장 부자가 아직도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쵸. 그분보다는 전 많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까지 지내신 우리 회장님이신데.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결국은 다스를 껍데기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논란의 의미가 없게 만드는 전략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추정인데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시영과 관련하여 제가 이제 이시영 얘기를 좀 해보자. 이 얘기는 일단,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시영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히딩크하고 만날 때 쓰리빠 신고 나왔던 바로 그분. 최근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인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물 그분. 그런데 머리카락하고 등등해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지난 뒤에 한 그런 의미였어요. 그죠. 별 의미 없는 6개월이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우리 그 혹시 기억나세요? 오마이뉴스에서 2000년대에 탑으로 계속 걸려 있었던 기사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이재용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 근데 이재용은 최소한 아버지가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와 이시영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이시영 막 이렇게 해서 글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한데 나올 정도로 심한 상황, 정서를 다친 상황에서도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좀 이게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선돼 있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예전에 신문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 신문고가 나중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고를 설치한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저는 뭐, 모든 걸 다 청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뭐 청와대나 정부가 작동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다 실현되진 못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를 아는 게 대통령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더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었고요. 방송 영역의 표현의 자유는 뭐 저는 엄청. 국민청원 있잖아요, 청와대에. 네. 근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있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보회의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현 법 제도로는 수용이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 지금 현 정부나 우리들이 보기에 불편한 청원들도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자.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물고 뜯는 거. 요게 일종의 그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것이 되는데 이걸 막지 말아야 된다고 똑같은 어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나가셨던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그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이 이게 정책적인 게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 가면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위축되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가면 갈수록. 지금대로만 가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이 한 5년 쭉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한결같은 분이라 예,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리더는 네. 막 그 감정의 기복이 커 보이면 불안해하거든요. 네.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네. 밖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좀 듬직한 느낌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 대표였을 때 그때 기초의원 이제 공천 하냐 마냐, 정당 공천 하냐 마냐 이 문제로 막 갈등이 있을 때 맞아. 우리 당이 되게 시끄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뭐 당원 투표도 한다 그러고 막 그랬을 때 안철수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를 제가 찾아가서 제가 정치는 오래 안 했지만 지도자는 고민을 지지자와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긴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이해를 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흔들리면 진짜 지지자나 당원들은 더 불안하고 방향을 못 잡으니 그냥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찾아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
믿을 만한 지도자와 지도자 아닌 정치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저의. 그러니까 긴 고민은 혼자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조언을 구하더라도 그 고민의 과정을 노출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갈수록 더 잘하실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한 것은 그 고민을 노출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흔든 거죠. 마음속에 들어와서 흔든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애잔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런 강렬한 그 뭐랄까요? 뭐 애착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께 있었죠.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는 그게 공격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청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조두순 출석 반대 이런 건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거니까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나와서 답변하겠다 이런 거고. 네. 이런 소통들이 주는 내용보다는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네. 그 태도가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녹이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JTBC가 계속 특정 보도하고 있어요. 독점적으로 계속 뭔가를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데 그중에 네. 다스 해외 법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상 웬만한 코어들은 다 해외로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실소유주가 이시영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스 해외 법인의 실소유주가 이시영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명박이 이시영의 아버지, 다스 해외 법인의 실소유주인 이시영의 아버지. 그러니까